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상환 노무사라고 하고요. 오늘 또 여러분들 만나서 이렇게 노동법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노동법이라고 하면 또 굉장히 생소하신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지금 뭐 제조업이나 뭐 일반 이제 소위 요즘에 많이 나오는 스타트업 등등 해서 많은 회사들에서는 상당히 노동법들이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농업에서 현장에서는 아직 그거를 체감하시지 못하겠지만 지금 뭐 일반적으로 자신들의 권리에 대해서 굉장히 인식이 많아지고 또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이제 퇴사하고 나서 내가 나중에 이 돈을 청구하면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뭐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든지 그래서 사업주분들이 불이의 피해를 받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예전에도 저희 일반적인 제조업들 보면 뭐 좋은 게 좋은 거다. 뭐 일부러 뭐 명절에 얼마씩 더 주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거는 그거고 노동법은 노동법입니다. 준 거는 준 거지만 법적으로 정해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근로자가 이거를 청구할 경우에 주지 않으셨다면 줘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노동법에 대한 관심이 요즘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제 농업 쪽에서도 사실 좋은 게 좋은 거다 하고 뭐 식사도 따로 주시고 뭐 명절에 따로 돈도 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좋지만 추후에 우리가 근로계약 관계가 끝났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업주분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강의에 대해서 한번 관심 있게 들어보시고 어느 정도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런 사례를 제가 한번 들어드릴 텐데요. 농업인데 연장근로수당을 달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장근로수당이 어떤 개념인지는 알고 계시는지요? 연장근로수당이라고 하면 우리가 법에서 정한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 기본 임금의 1.5배를 더, 그러니까 50%를 가산을 해서 줘야 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일당을 정하셔서 월급을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례를 통해서 과연 농업을 하시는 사업주분이 이 연장근로수당을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노동법적으로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수확한 과일을 중간 도매에게 운송하는 A씨가 있는데요. 이 A씨는 퇴사하면서 자신이 6시 이후에도 업무 배송을 했기 때문에 연장근로수당을 달라는 진정을 노동청에 제기했습니다. 이렇게 항상 노동법의 문제는 회사를 다닐 때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이 사람이 이런 임금을 청구하는데 보통 임금 채권은 3년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퇴사하고 나서 3년간 그 금액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를 다니는 동안은 사업주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청구를 하지 않는데요. 이렇게 그만두고 나서 청구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것을 좀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제 연장근로수당이란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50% 가산을 해서 주고 시급이 만약에 8,000원이다 그러면은 이 시간을 넘어가는 임금 근로에 대해서는 12,000원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A씨는 갑자기 퇴사하면서 배송 업무를 했기 때문에 연장수당을 달라고 했는데요. 개인 영농인 작물재배업을 하고 있는 사업주 B씨는 그 청구 금액을 보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년치를 한 번에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청구금액이 1,000만원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주분들은 점심도 사주고 명절에는 따로 돈도 주고 그랬었는데 참 느끼는 배신감이 크실 텐데요. 이 1,000만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 영농인 B씨는 좌절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일부 법 적용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상시 5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일부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고요. 토지의 경작, 개간, 식물의 제식, 재배 이런 그 밖의 농림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동물의 사육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일부를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토지의 개간, 경작 이런 것들이 어떤 거냐 일단 원칙적으로 주된 생산 활동 및 근로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노동부에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사업자 등록증에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을 했느냐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농축산업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사업자 등록증에 요 내용과 관련된 업종으로 등록이 돼 있으셔야지
아까 말씀드린 그 밖의 농림산업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일부 적용을 피하셔서 해결을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축산업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네, 작물 재배 및 축산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자료에 있으시니까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물 재배업 등 그 밖의 농림산업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장 근로수당, 휴일 근로수당, 그 다음에 요즘 한창 많이 말이 나온 주 52시간 제한, 그 다음에 주휴일이라는 일요일에 유급으로 해주는 시간, 휴게 시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적용의 제외를 받는데요. 자, 이 사례의 경우 B씨는 주된 사업이 작물 재배업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 근로수당에 그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사업주는 이 A씨에 대해서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주분들께서 이 내용을 알고 준비를 하고 대응하시는 것과 전혀 모르시는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갑자기 맞닥뜨렸을 때 대응하는 것과는 아주 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를 기준으로 해서 근로기준법 같은 노동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다면 이런 나중에 쟁점이 생겼을 때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번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만을 알고 가자 농업인을 위한 노동법 첫걸음이고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그 다음에 가장 많이 연관점이 있으신 외국인 근로자 관리, 그리고 최저임금 관련해서 가장 관심 있으신 정부지원금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을 포함한 4대 보험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노동법은 그런 생길 수 있는 임금과 어떤 과태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주분들께서 사전에 이 사실을 알고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좀 집중도 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노동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이제 개별적인 그 근로자와 사용자, 사업주 간의 관계를 정하고 있는 법이고요.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아까 말씀드린 적용 범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휴일, 연차, 휴게, 임금 이 부분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가장 사업주분들이 부담이 되시는 부분들 위주로 챕터를 구성해봤습니다. 자,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적용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먼저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적용 제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토지의 경작 개간, 그 밖의 농林사업에 대해서 적용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제외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래 표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놨는데, 주로 빨간색 네모 위주로 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에 있어서 상시 5인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요즘에 그 주 52시간 관련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 52시간 관련해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요즘에 사업자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상시 5인 미만을 기준으로 사업장을 쪼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법을 피해서 52시간 이상 근로자를 이제 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이제 요 사례를 11월 달력 기준으로 좀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사업자 A씨는 이렇게 한 달 동안 1일부터 10일까지는 4명의 근로자를 사용을 하셨고 15일부터 30일까지는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셨다는 가정하에 이제 실제로 근로하지 않은 날은 빨간 동그라미로 해놨는데요. 요 날은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주 5일제 기준으로 해서 쉬는 날이라고 해서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2주를 먼저 보시면 주 5일제 기준으로 4명 근로를 10명이 10일 동안 했으니까 이제 총 40명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 동안 7명 근로하고 이제 빨간 날 실제 가동하지 않는 날은 제외해서 12일이 돼서 총 84명이 됩니다. 요 내용은 다음 페이지도 정리되어 있는데요.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요 다음과 같습니다. 산정기간 동안에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을 산정기간 중 가동일수로 나누는데요.
그 시작점은 이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요 공식을 적용하는데, 제가 아까 요 페이지에서 이제 12월 1일 보시면 산정사유 발생일, 예를 들면 뭐 퇴직금을 줘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했다. 그럼 요 날을 기준으로 이전 1개월에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이었는지를 판단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21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보면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근무하지 않는 날은 제외를 하기 때문에 1일에서 13일까지 말씀드린 3일은 제외를 하고요, 그 다음에 14일부터 30일까지 17일 중에 5일은 제외를 합니다. 그러면은 총 첫 번째 케이스는 실제로 가동한 날은 10일이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 12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0일 동안 4명, 11일 동안 7명을 해서 각각 40명, 84명이 나오고, 요 두 숫자를 더하면은 이제 해당 기간 동안, 산정 기간 동안 연 인원이 40명 더하기 84명에서 124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산정 기간 동안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은 22일이라는 가동일수가 나오고요. 이 연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눈 경우 5.63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5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좀 복잡하실 수 있는데 좀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이제 이런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5인이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적용 제외를 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두 번째 케이스를 보시면 이제 20일간 해서 뭐 가동하지 않는 일수 5일을 빼고 15일 4명씩 사용하고, 두 번째 경우에는 뭐 8명씩 7일에서 이렇게 56명을 사용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위에는 같은 내용이고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날 해서 이제 토요일, 일요일 제외해서 15일 중에 4명을 사용했고, 나머지 7일에는 8명을 사용해서 합계 116명인데요. 이제 가동일수 22일을 제외하면 5.27명이 돼서 근로기준법 이제 5인 이상이 돼서 적용이 되는 것 같지만, 근로기준법 시행령이라는 데서 이제 이것을 정하고 있는데, 5인 이상이지만 산정 기간 중에 5명에 미달하는 일수가 2분의 1 미만이 되면 이제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봐서 근로기준법을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좀 이해를 하시고, 이거는 이제 우리 도시로 따지면은 뭐 카페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5인 미만 사업장을 지키시려고 이렇게 이제 전략을 짜셔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유지하시려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농림산업 제외를 말씀드릴 텐데, 이제 토지의 경작, 개간 등의 경우에는 이제 적용제가 되지만, 농산물 가공이라든지 포장 같은 거는 약간 작물 재배업이라고 보기보다는 제조업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데, 만약에 요즘에는 뭐 재배도 하시면서 가공을 하시는 케이스도 많은데, 두 가지 사업을 겸할 경우에는 어떤 게 주 업종이냐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업종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적용 대상 사업에 대해서 만약에 두 가지 겸을 했는데 이것이 농업이 주된 업종으로 판단이 됐다. 그러면은 나머지 산업에 대해서도 그 산업에 대해서 뭐 생산을 하고 있는 분이든 사무를 하고 있는 분이든 관계없이 전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적용 제외가 인정된다라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그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할 경우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처음에 그 사례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서류, 형식적인 요건을 굉장히 좀 중요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업자 등록증에 있어서 그 사업의 업종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라서 이제 적용 제외가 되는지 판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그 업종에 해당이 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이제 뭐 가공하는 쪽에 좀 더 근로자가 많다, 임금이 더 많다. 이제 여기 보시면 주된 사업에서 근로자 수, 임금 총액, 매출액 순으로 이제 어떤 산업이 주된 산업인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재배업 쪽에는 10명이지만 가공하는 쪽에는 20명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가공업을 주 업종으로 보기 때문에 작물 재배업이 아닌 뭐 제조업, 가공 제조업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해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수적으로 자연적 조건 영향 여부도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사례를 보시면 이건 굉장히 좀 오래된 판례인데요. 65년 판례에서는 이제 자연적 조건에 좌우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상황으로 이제 판단을 하지만 이제 법의 취지도 그런 쪽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 사례를 보면 또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은 일단 그 사업의 종류 목적이 가장 중요하고 1차적인 판단 기준은 표준산업분류표를 참고해서 한다라고 지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에 어떤 업종으로 되어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경남 쪽에 그 농업기술원 사례를 보시면 주 업무가 농업 관련 연구이며 벼재배 업무는 부수적이다라는 걸 보면서 이제 농업 관련 연구와 이제 벼재배 업무를 같이 하는 사업의 경우에 이제 뭐 기술원인데 좀 이런 특이한 케이스긴 한데, 이제 기술원에서 뭐 벼재배에도 좀 동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업종이 주 업무가 농업 관련 연구이기 때문에 농림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 간간히 벼재배업을 하지만 이거는 주된 업무는 농업 관련 연구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라고 본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이상의 사업을 겸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원의 생산과 판매를 같이 하는 케이스인데요. 그 주된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근로자 수, 임금 총액, 매출액 순으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그 시설원의 생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제 표준 산업 분류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이제 시설원의 생산으로 업종 등록이 돼 있다고 해도 이제 아래에 보시면은 두 가지 겸하고 있는 사례 두 가지를 보시면은 농업으로 분류되고 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자연적인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다 하여도 이제 농림산업에 해당된다라고 해서 그 어떤 자연적 조건보다는 이제 사업자 등록증 형식적으로 농업으로 분류되고 있느냐 안 되냐가 좀 더 중요한 요건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고용노동부는 판단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마장 사례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경마장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산업 분류표가 오락 서비스업, 경기 및 오락 서비스업으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그 농림산업, 그 밖에 농림산업으로 보기는 어렵고, 이제 훈련 일정에 따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연 조건에도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제 동물의 사육 산업에 해당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라고 판단한 사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자 분류, 사업자 등록에 관련된 업종과 형태가 농림산업에 해당하느냐, 그 표준 분류표에 따른 농림산업에 해당하느냐, 그 내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자료에 이렇게 제가 분류표에 대해서 업종을 넣어놨으니까요, 이 내용을 이제 참고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제 4주간을 평균해서 1주간의 수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법정근로시간이 있습니다. 1일 8시간, 그 다음에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이 있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는 거는 이 시간 안에서 이제 당사자, 사용자와 사업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해서 뭐 하루에 6시간, 하루에 5시간 이렇게 서로 근무하기로 약속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실제 근로시간과는 조금 다른 개념이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근로시간을 명시하셔야지 인정이 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이 경우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면 주휴일과 연차, 그 다음에 퇴직금이 이제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일반 뭐 중소 사업주들 보시면은 이 부분도 이제 예를 들면 카페 아르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5시간 미만이 되도록 아르바이트를 채용을 해서 여러 명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도 적용 안 받고 주휴일도 적용 안 받고 연차도 적용 안 받기 위해서 이렇게 단시간으로 여러 명을 채용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뭐 토요일날 8시간, 일요일날 7시간, 그리고 이 평일에는 이제 또 이런 근로시간을 갖고 있는 아르바이트생들이 무수히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퇴직금도 안 주고 이제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서 궁금해하시는 케이스들이 많고요. 이 사례도 한번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달 동안 사주 이제 1일부터 28일까지 사주를 잡았고요. 이 사주 동안 총 근로시간이 45시간인데 이거를 사주로 나누면은 일주에 11.25시간이기 때문에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주휴일과 연차 그 다음에 퇴직금이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 주휴일이 무엇이고 연차가 무엇이고 퇴직금은 무엇인지는 제가 나중에 추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적용 범위를 정해서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는 이런 법들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추가적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리스크를 줄이실 수 있다. 특히 뭐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많이 알려졌지만 퇴직금 개념에 대해서 전혀 뭐 알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 아르바이트 할 때만 해도 저는 주휴일이란 게 무슨 개념인지 몰랐고 그냥 시급에다가 제가 일한 근로시간만 곱해서 월급을 받았었는데요. 이제 사실은 제가 나중에 회사 나와서 그 내용들을 청구를 했으면 다 받을 수 있었던 것들인데, 그만큼 그때까지는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이 많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이제 사업주분들 아르바이트 해도 주휴일 연차 이런 거 다 챙겨 주시거든요. 왜냐면 아르바이트생들이 그 내용을 알고 나중에 문제가 되면 노동청에 진정을 얻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리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많은 상황이라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휴일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주휴일이라는 건 이제 일주간의 소정근로, 아까 말씀드린 약속한 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에 하루를 유급으로 주는 겁니다. 보통 이제 회사 다니는 분들은 일요일날 쉬시고 일요일을 이제 유급휴가로 잡아놓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휴무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요일날 쉬시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이미 급여가 계산돼서 나가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개근한 경우인데 개근은 출근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조퇴를 했건 지각을 했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출근만 하면은 일단은 개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1일 8시간, 일주 40시간 소정근로시 하루 8시간 부여한다, 이제 이렇게 일요일을 하루를 이제 유급으로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소정근로 시간이 불규칙한 경우가 좀 문제가 되는데요. 이 사례 케이스를 보시면은 이제 4주 동안 64시간을 일해서 이제 요거를 4주로 나누면은 이제 평균 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되기 때문에 주율이 적용이 됩니다. 주율이 적용하면 이렇게 똑같이 8시간씩 일을 하면 8시간인 거 알겠는데 이렇게 불규칙한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요 경우에는 4주간의 소정근로 시간에다가 통상근로자, 그러니까 통상근로자라고 하면 그냥 주 5일 출근하는 그 근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뭐 30일 동안 토요일 일요일 제외하면은 20일을 출근을 하기 때문에 통상 근로자의 소정일수는 20일로 가정을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총 60시간 중에서 20일을 나눠서 3.2시간, 그러니까 이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 주일로 쳐줘야 되는 거는 3.2시간이고 이 3.2시간에 시급을 곱해서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실 때는 사실 이렇게 3.2시간을 하셔서 주셔야 되지만 보통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안 해서 주시기 때문에 나중에 이분이 뭐 일을 그만두고 나서 노동부에 가서 저 주일수당 못 받았습니다 라고 청구를 하면 사업주분들을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이제 주셔야 된다 하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주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관점에서 3.2시간 한다 라고 하고, 이제 보통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요. 실제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거는 뭐 교통카드가 될 수도 있고 뭐 자기의 어떤 뭐 기록한 내역 그런 것들이 뭐 합리적으로 타당하다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은 다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 라는 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이제 소정근로시간을 명시를 안 했을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 이제 벌금이 있는데요. 벌금 과태료가 있는데
이제 나중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로자분이 돈을 안 주면 형사고발하겠다, 형사고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좀 사업주분들을 당황하게 하시는 그런 케이스도 있으니까 저는 웬만하면 근로계약서는 꼭 작성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뭐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보통 아르바이트 많이 하시는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양식으로 근로계약서를 써드리는데 달력을 하나 이렇게 A4용지로 만들어서 이제 퇴근할 때 다음날 스케줄을 좀 짜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이제 사례로 보시면 뭐 7시간 출근 시간 해서 퇴근 시간 22시, 휴게 시간 이렇게 하고 하루는 얼마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뭐 사업주 사인하고 근로자 사인해서 이렇게 하루하루 소정 근로를 해서 이제 한 달에 근로가 완성되면은 월급 줄 때 이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요 계산을 하고 이렇게 해서 월급을 계산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고, 이제 아래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한 달이 끝났을 때 우리 소정 근로 시간 62시간이고 이거 했으니 15.5시간이니까 15시간 이상이니까 주유 주겠다 해서 주유당 20일로 나눠서 3.1시간 계산해서 이제 일요일이 하나 둘 셋 4개니까 뭐 4일 곱하기 해서 12.4시간에 시급 곱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고, 이제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제 8시간 미만 이제 통상 근로자보다 이제 적은 근로시간 수를 가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제 요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다시 좀 뒤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연장 근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예시로 하나 제가 넣어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휴일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주휴일, 이제 일요일, 일반적으로 일요일을 의미하는데 꼭 일요일일 필요는 없고요. 기존의 우리 근로기준법이나 관련 노동법에서는 꼭 쉬어야 하는 날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밖에 없었습니다. 사실은 설에 쉬지 않아도 되고요. 추석 때도 쉬지 않아도 되고요. 뭐 석가탄신일, 뭐 크리스마스 다 안 쉬어도 되는 날입니다. 원래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쉬니까 당연히 쉬는 날로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근로기준법에서는 쉬지 않고 근무를 해도 된다라고 정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고, 이제 여기 약정휴일이라고 하는데 이제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이렇게 나뉘는데, 뭐 3일절, 광복절 이렇게 되는데, 약정휴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쉬지 않아도 되는 날이었다. 그리고 이제 약간 좀 상식이라고 할까요? 이제 대체공휴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대체공휴일은 뭐 3일절이 토요일이고 일요일이었다고 해서 다음날 대체공휴일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대체공휴일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설날이나 추석 같은 경우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날 겹치는 경우에 한해서 그 다음 주에 평일이 이제 대체 공휴일이 되는 거고, 근데 이 경우엔 또 토요일은 해당이 안 됩니다. 설이 토요일날 겹친다고 해서 대체 공휴일이 주는 건 아니고, 근데 대신 어린이날은 좀 특이하게 토요일 또는 일요일이랑 겹치면은 그 다음 주에 이제 그 검은 날 평일을 이제 공휴일로 해주는, 그렇게 요거는 약간 그냥 뭐 상식선에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휴일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거 이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도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3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도 21년 1월 1일부터 관공서 공휴일에 이제 쉬도록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우리 법에서는 설 추석을 안 쉬어도 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러면은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왜 쉬었던 거냐? 쉬었던 거 그 이유는 이제 아까 나중에 말씀드린 연차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연차를 써서 쉬시는 겁니다. 이 휴일에 있어서.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이런 근로조건, 대우, 처우에 대해서 차이가 많이 나니까 법에서 관공서 공휴일도 이제 사업장들이 의무적으로 쉬어라 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법 개정을 한 건데, 그 30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2000년 1월 1일부터 이미 시행이 됐고요. 이제 30인 이상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차와 별도로 이런 공휴일에도 같이 쉴 수 있다는 점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이제 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 5인 미만은 이거에 대해서 적용이 없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냥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만 쉴 수 있는 거고, 명절에는 사실은 안 쉬어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차에 대해서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사업주분이 연차에 대해서 사실 가장 많이 진정을 당하시면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도 연차에 대해서 개념을 잘 모르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했을 때 직원이 요거 주세요, 저는 못 받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가장 좀 가슴 아파하시고 경제적 손해도 좀 커지시는 부분인데, 연차는 기본적으로 뭐 근로자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보장한다는 취지고, 뭐 이제 1년간 8할 이상 뭐 근무한 자에 대해서 15일 부여한다, 뭐 요거는 좀 복잡한 개념들이 있는데, 사실 요거는 진짜 좀 문제가 생겼던 사업주분들에 한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뭐 복잡한 개념이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취업하고 나서 1년을 다녔다 라고 하면은 26일에 연차가 발생이 되는데요. 뭐 사용촉진은 사용해도 되지만, 사용촉진 뭐 이런 개념 다 빼고 26일을 하고 이분이 갑자기 나 그만두겠다 라고 하면은 1년이 넘었으니까 월급도 줘야 되지만 퇴직금도 줘야 되죠. 여기다가 26일치의 연차 수당도 줘야 되는 겁니다. 즉 퇴직금 1년치니까 한 달치의 임금이 더 나가는 거고, 26일치 월급이니까 또 한 달치 월급이 또 나가는 거니까 총 300%의 월급이 한 번에 나가실 수 있다라고 개념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은 뭐 1년 동안 근무를 하면은 1년에 뭐 한 달에 하루씩은 뭐 연차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회사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 뭐 연차 전혀 부여하지 않고 그냥 쉬게 해줬다, 뭐 이런 경우에는 나중에 근로자가 퇴사했을 때 26일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 법적으로 주셔야 된다. 요 말씀드린 것처럼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급여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좀 깜짝 놀라실 수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웬만하면 좀 쉬는 날을 주셔서 그런 쉬었다는 근거를 좀 남겨주셔서 그렇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쉬었다고 해서 무급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법적으로 쉬는 날에 쉬었지만 월급을 주도록 강제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근로자가 갑자기 나는 너무 바쁜 날인데 이날 연차를 쓰고 싶다, 그러면 사실 사업주분 입장에서도 좀 당황스럽기 때문에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자한테 주고 있는데요. 그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나,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용자가 시기 변경을 해서 야, 이날은 너무 바쁘니까 너는 꼭 나와야 되니까 좀 다른 날 썼으면 좋겠다, 다른 날을 정해서 다시 나한테 알려줘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말씀드린 뭐 출근율 80% 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뭐 출산휴가 기간, 육아휴직 기간 뭐 이런 좀 복잡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사용촉진 같은 경우에도 그 수당을 안 줄 수 있도록 이제 근로자가 빨리 연차를 사용하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냥 참고로 한번 있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연차 유급 휴가의 대체라는 내용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명절날 유급으로 쉬는 게 아니라 직원들의 연차를 대체해서 그날 쉬게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자가 쓰고 싶은 시기에 쓰는 게 연차인데, 그렇다고 그날 사업주도 쉴 건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근로자 대표라고 해서 이제 뭐 조합 노조가 있다고 하면 이제 노조위원장, 과반수 이상의 노조위원장이 되겠죠. 그래서 근로자 대표를 또 뭐 투표로 뽑을 경우도 있고, 뭐 그 선출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정한 건 없지만, 이제 근로자 대표 서면 협의해서 합의를 하면 우리 모두는 이날 연차를 써서 쉬겠다. 예를 들면 뭐 일반 기업에서 한 달에 뭐 금요일, 셋째 주 금요일을 정해서 이날은 우리 회사 모두 쉬는 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같이 쉬는 경우, 이렇게 근로자 대표 있으면은 합의해서 이제 그렇게 쉬게 하는 케이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내용은 아까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니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휴게 시간 같은 경우에도 조금 굉장히 뭐 제가 뭐 농업 쪽에서는 사실 뭐 크게 생각은 안 하지만 뭐 문제가 될 수 있다면 줄 수 있는 게 이제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뭐 손님 없을 때 잠깐 쉬어 이러고, 그리고 손님 들어오면 갑자기 야 다시 좀 손님 받아 이렇게 해서 뭐 휴게 시간을 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대기 시간이라고 해서 항상 사용자의 지휘 명령을 기다리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은 다 근로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 시간을 주지 않은 것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뭐 과태료 등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4시간 기준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루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이면 안 주셔도 되고요. 4시간 이상이면 30분만 주시면 되고, 8시간 이상이면은 1시간을 주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좀 직원분들이 착각하고 말씀하시는 게 4시간 이상이 30분이고 8시간 이상에 1시간이니까 난 8시간 일하니까 1시간 반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8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1시간 이상만 부여를 하면 되고, 이제 소위 우리가 9시에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데 12시에서 1시까지 점심을 먹잖아요. 그 12시에서 1시가 휴게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시간은 완전히 자유롭게 사용을 가능한 시간이기 때문에 뭐 이 시간 안에만 가능하다고 하면 뭐 집에 다녀와도 되는 거고요.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되는 겁니다. 이 1시간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지휘 명령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 근로시간 안에 휴게 시간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제가 예전에 뭐 컨설팅 할 때도 그런 휴게 시간 끝나기 30분 전에 집에 먼저 보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뭐 그거는 가능하긴 한데 법적으로는 맞지 않는 내용인 거고요. 원칙적으로 근로시간 안에 중간에 휴게 시간을 줘서 쉬게 한 다음에 뭐 끝에 30분만 일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꼭 도중에 부여를 해야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소위 이제 꺾기라고 해서 뉴스에 많이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근로계약서의 휴게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라는 거를 반드시 명시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밑에 필요할 경우 뭐 사용자가 변경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는데, 뭐 꼭 12시에서 1시에 뭐 회의가 안 끝날 수도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그냥 그러면은 뭐 1시부터 2시까지 줘도 가능하다 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되, 대신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이 1시간을 꼭 연속적으로 줄 필요는 없고 30분을 줘도 상관없는데, 뭐 10분 줘도 상관없는데, 대신 이거는 사전에 명시를 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고, 그 시간 안에는 절대 지휘 명령을 해서는 안 된다. 중간에 손님이 들어와도 알바생은 쉬게 하고 사장님은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뭐 외국인 고용자분들이 왔다, 점심시간에 그 1시간을 쉬게 해야 된다. 뭐 대신 일하게 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개념으로 이제 임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임금은 그냥 이제 월급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원칙적으로 뭐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모든 금품이 다 포함됩니다. 대신 이제 현물로 주는 뭐 밥이나 이런 거는 임금이 아니고요. 이제 뭐 여기는 뭐 교통비, 뭐 영수증 처리하는 교통비 이런 것들은 임금은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돈을 주면 그거는 다 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요 케이스는 이제 좀 일반적인 기업에서 있는 케이스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임금 지급의 4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첫째는 이제 우리나라 통화로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근데 외국인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그 화폐로 지급을 해도 가능하긴 하지만, 뭐 환전 같은 뭐 어려움을 사업주분이 굳이 감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 나라에서 유통되는 화폐로 지급을 해야 되는데, 최근에 뉴스 보면은 뭐 어디 전력 전기 회사에서 지역 상품권으로 이제 월급을 좀 바꿔서 주겠다라고 해서 또 한번 이슈가 됐었는데, 이제 이 경우에는 아마 그 회사 노조와 합의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법령이나 단체 협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화폐 이외에 지역 상품권이나 이런 걸로 지급할 수 있다
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본인에게 직접 지급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직업 소개소에서 소개를 받아서 그럼 뭐 소개소한테 임금을 줬다, 이런 경우에는 근데 그 중개 소개소 직원이 월급을 주지 않고 갑자기 뭐 사라졌다, 그러면 사업주분께서 다시 이분한테 그 임금을 지급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 본인한테 직접 지급을 안 했기 때문에, 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효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그 도중건 없는 겁니다. 법적으로 전혀 효력이 없는 거기 때문에 꼭 본인에게 직접 지급해야 되고, 타인 명의 계좌로 만약에 이제 그런 케이스도 있죠. 제 통장 말고 다른 걸로 주세요 라고 이제 근로자가 원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얘한테 동의를 받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줬다라는 명확한 근거와 이 사람과 합의를 통해서 나는 이렇게 타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을 했다라는 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셔야 됩니다. 네, 임금 지급의 원칙 중 두 번째는 이제 직접 지급의 원칙인데요. 이 월급이란 거는 다른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본인한테 직접 줘야 된다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근로자분들께서 제 월급으로 통장을 받을 수 없으니 다른 사람, 이 사람 명의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 명의의 통장으로 좀 줬으면 좋겠다 라는 경우에는 반드시 서면이라든지 뭐 음성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분이 이렇게 요청을 했고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서 나는 다른 사람 명의의 통장에 급여를 지급했다,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돈을 줬다 라는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직접 지급의 원칙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전액 지급의 원칙인데요. 이 사람이 월급이 200만원으로 계약을 했으면 200만원을 다 줘야 된다는 거죠. 중간에 뭐 이분이 일을 하다가 뭐 기계를 망가뜨렸다, 뭐 식기를 깼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뭐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은 네 월급에서 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원칙적으로 그거는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지만 이 경우에 그런 200만원을 그 근로자한테 주고 그 기계 고장난 거에 대한 보상은 다시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가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번거로우니까 이 경우에도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근거해서 합의가 되면은 그거를 공제해서 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그게 뭐 기계 고치는데 20만원이 들었다, 그럼 20만원 빼고 180만원만 줄 수 있는데 반드시 당사자 합의를 해서 그렇게 지급했다는 거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남겨두셔야 됩니다. 세 번째 원칙, 세 번째 원칙 전액 지급 원칙이고, 이제 다만 법령이나 단체 협약, 이제 노조가 있는 경우에 단체 협약 같은 경우에서 공제하고 있는데 공제를 하고 줄 수 있는데, 뭐 노조는 제외하고 법령에서 이제 예를 들면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업주가 공제를 하고 차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공제한 금액은 이제 4대 보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나중에 사업주한테 이거 돈을 내라라고 이제 통지를 하기 때문에 공제를 해두셨다가 그 돈을 이제 납부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공제가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기지급의 원칙은 월일에 정해진 날짜에 꼭 지급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해진 날짜 조금 늦춰지는 것도 사실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런 건 이제 근로계약서에 다 명시하는 내용이라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이것도 어려운 개념인데요.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이라는 건데, 이제 아래 벤 다이어그램을 제가 그려놨는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고 가시면 될 것 같고, 평균임금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200만원 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 돈으로 주는 모든 금액, 임금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게 어떤 경우에 필요하냐,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사례로 제가 말씀드린 연장근로수당 그 100% 중에 50%를 산출을 해야 되는데 그 50%를 어떤 기준으로 산출할 거냐라고 할 때 이제 필요한 게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통상임금은 이제 정기일률성, 뭐 사전적이라고 해서 어떤 노동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건데, 어떤 기준, 시급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평균임금은 총액 200만원, 총액, 통상임금은 시급 8,000원,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정사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퇴직금, 휴업수당 이런 거에 기준이 되는 거고, 통상임금은 가산수당이나 뭐 연차수당에 이제 기준이 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통상임금에서 정기적 일률성 요 개념은 사실 그 자동차 회사라든지 이제 좀 큰 회사에서 많이 문제가 되는 건데,
뭐 정기적이라는 건 이제 기간을 말씀드리면 뭐 한 달에 한 번씩 주냐, 뭐 상해군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주는 경우도 있고, 뭐 추석 명절, 설 명절 이때 주는 경우도 있고, 그럼 그 정기적으로 주냐, 뭐 6개월마다 주냐, 1개월마다 주냐, 이런 개념이고, 일률적이라는 거는 이제 누구한테 주냐, 어떤 기준으로 누구한테 주냐는 개념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식대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주겠죠. 뭐 얘는 주고 얘는 안 주고 이런 경우는 없을 거 아니에요. 식비 전체적으로 주냐. 다른 회사의 케이스를 예를 들면 뭐 가족수당이란 게 있는데, 뭐 자녀 한 명에 대해서 5만원, 두 명에 대해서 10만원, 자녀가 없으면 안 주겠죠. 이런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이제 일률성이라는 그런 기준이고요. 산정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3개월 뭐 산정 사유 직전 3개월 뭐 급여를 다 더해서 그거를 일수로 나눠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데, 뭐 그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고, 통상임금은 시급이라는 개념이다 라는 정도로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식대를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게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뭐 식대 10만원을 넣으면 뭐가 좋냐, 뭐 보통 제가 알기로 농촌에서는 그냥 식비는 따로 안 주고 그냥 현물로 식사를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급여에 사실 뭐 그러니까 문서 서류를 만들 때 식대 10만원을 넣으면 뭐가 좋냐면요,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에 뭐 사대보험료 같은 경우에도 감소가 10만원어치가 차감이 돼서 그 10만원 20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제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4.5%라고 하면 원래는 200에 4.5 곱해서 9만원으로 산출을 해야 되는데, 식대 10만원을 비과세로 넣으면 190만원을 기준으로 4.5로 곱한다 라는 개념으로 약간 경제적인 이익이 있다. 그 다음에 뭐 재직자 기준시 통상임금 감소라는 개념은 뭐 그냥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법 개정을 통해서 원래는 식비 10만원은 최저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앞으로 1년 지나가면서 식비 부분에 대해서도 최저임금으로 포함을 시켜준다. 그래서 사업주분들이 좀 최저임금을 조절하는 데 있어서 좀 여유가 생겼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식사비 공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전액을 지급해야 되는데 일부 금액을 빼고 준다, 이런 경우는 불가능하지만, 이제 사전 동의가 있다고 하면 이제 임금 대장 급여 우리 서류상에는 식대 10만원을 넣어놓고 이제 10만원을 주되 식대를 뭐 차감해서,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식비는 10만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사대보험료도 절약이 되고, 뭐 그런 장점이 있는데, 이제 좀 번거로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사업주분의 선택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통상임금, 평균임금이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상임금 같은 경우에는 시급 개념인데, 이 시급이 이제 가산임금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금액인데요. 먼저 이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 8시간을 초과하거나 일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 50%의 가산율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나중에 몇 가지 케이스를 제가 보여드릴 건데, 이제 7시간씩 6일 일하는 경우에는 이거는 1일 근로시간이 8시간이 넘기 때문에 8시간을 넘지 않기 때문에 연장수당이 들어가진 않지만, 일주로 봤을 때는 42시간이기 때문에 2시간의 연장근로로 들어간다. 이런 케이스는 제가 나중에 다음 페이지에서 좀 다양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휴일 근로수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휴일, 근로자의 날, 그 다음에 약정휴일은 사업자 인원, 상시근로자 수 인원에 대해서 적용일이 좀 다르니까 그런 것도 참고로 해서, 이 휴일에 일을 하면 8시간이라고 해도 그 8시간 전부에 대해서 50% 가산을 해서 임금을 추가적으로 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뭐 야간에 일하시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6시까지 일하는 경우에는 야간 근로라고 해서 50% 할증을 해서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고, 이제 휴일 연장 근로수당이라고 있는데, 그러면 만약에 일요일날 8시간을 넘게 일했다, 이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게 뭐 한 2년 전, 1년 전에 굉장히 큰 이슈였어요. 대법원까지 올라가면서 굉장히 쟁점이 됐던 부분인데, 이제 법 개정으로 통해서 정리가 됐는데,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이제 휴일에 대해서 50% 지급을 하고, 대신 그 휴일에 8시간이 넘어가는 거는 50% 가산을 해서 200%를 지급한다 라는 케이스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휴일 근로가 일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래는 원칙적으로는
연장과 휴일이 겹치기 때문에 200%라는 의견이 좀 많았는데, 최근에 법 개정이 되면서 연장과 휴일이 겹치지만 휴일 근로 8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50%만 할증하고 8시간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50%에서 200%를 지급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요 다음 케이스 표가 있으니까요, 그걸로 좀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아까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1일 8시간, 일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서로 근로시간을 정한 경우에, 그럼 이 경우에 8시간, 만약에 서로 6시간을 약속을 했는데 어느 날 7시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8시간을 넘지 않으니까 이거는 연장 근로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기간제 근로자 관련된 법률에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소정 근로 시간이 6시간이라고 해도 8시간 미만이라고 해도 약속한 6시간을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50% 가산임금을 줘야 된다라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례처럼 이제 일별로 만약에 근로를 해야 된다, 시간이 다르다 그럴 경우에는 꼭 소정 근로 시간을 정하셔서 그 시간이 넘어갈 경우에 대비를 좀 하셔야 된다.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사례 몇 가지 말씀드리면요, 지금 보시면은 1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총 근로시간이 40시간인데 이제 하루에 8시간을 넘어가는 2시간 분이 있기 때문에 이 2시간 분에 대해서는 50% 할증을 붙어서 임금을 지급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총 40시간이기 때문에 40시간을 넘는 부분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할증은 없다. 다만 1일 8시간 초과했기 때문에 할증이 붙는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화수목금 합치면 40시간인데 40시간을 넘어가는 토요일 8시간에 대해서는 이거는 또 연장이기 때문에 이 8시간에 대해서는 50% 할증이 붙는다. 그리고 일요일날 4시간을 일한다고 하면은 지금 보시면은 40시간을 초과하면서 휴일까지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40시간 넘는 50% 연장과 휴일의 50% 두 개가 붙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법 개정을 통해서 이번에 휴일에 대해서는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라고 해도 50% 할증만 인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휴일 연장인데요. 월화수목금 40시간 일한 거는 사실 40시간 일했고, 이제 일요일 같은 경우에 8시간을 하고, 이제 우리가 하루 8시간을 연장 근로의 기준으로 잡고 있는데 이 8시간을 넘어간 경우 이 4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줄 거냐, 여기서는 이제 휴일 50%와 연장 50%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4시간에 대해서는 휴일 연장 근로로서 200%를 지급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케이스에는 사실 토요일날 근무하는 것도 가산임금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쓸 때 토요일은 휴무일이라고 명시를 해두는데요. 휴무일과 휴일, 주일 개념이 좀 다르긴 한데 그거는 또 복잡하니까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고, 이 경우에도 월화수목금토 6일을 일했어도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않고 66에 36, 36시간이어서 40시간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가산수당을 줄 필요는 없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8시간 넘느냐, 한 주를 합해서 40시간을 넘느냐, 그 기준으로 가산임금 50%를 연장근로에 대해서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례 간단한 거, 이제 밤에 예를 들어서 화해 같은 거 할 때 운송하고 이러실 때 이제 좀 야간에 일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밤 12시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면 이제 요 케이스는 이런 거거든요. 이 앞에 전주에 52시간을 다 일을 했는데 이 사람은 6시에 일을 해서 12시를 넘어가서 새벽 2시까지 4시까지 일을 한다. 그럼 이 경우에 이거를 전날의 연장근로로 볼 거냐 그 다음날의 연장근로로 볼 거냐 라는 게 애매해진대. 왜냐면 전날로 보면 52시간이 넘어가서 법 위반이기 때문에 벌금 및 과태료가 나올 수 있는데, 다음날로 보면 52시간 초과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케이스와 같은 이틀이 걸쳐진 케이스에는 시업시간 기준으로 연장근로를
연장 근로 여부를 판단을 한다. 즉 전날 기준으로 전날에 근로한 걸로 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사례 2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다음날이 휴일인데 그 휴일로 볼 거냐 그 전날 정상 근로로 볼 거냐, 이런 경우에도 시업시간 기준으로 해서 전날에 정상 근로 연장 근로로 본다. 휴일 근로가 아닌, 이제 그렇게 시업시간이 며칠, 첫째 날이냐 둘째 날이냐에 따라서 판단된다는 사실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좀 번외편으로 포괄임금 계약 말씀드리는데, 많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이 활용하고 계시는 임금계약의 형태인데, 요거는 사실 제대로 될 수 있는 회사들은 많이 없을 겁니다. 이 포괄임금이란 건 뭐냐면, 사전에 근로자 사업주가 이 안에 뭐 야근이 항상 뭐 불규칙적으로 있잖아요. 어쩐 날은 뭐 6시에 퇴근하지만 어떤 날은 8시에 갈 때도 있고 뭐 7시에 갈 때도 있고, 이런 거 일일이 계산하기 번거로우니까 그냥 한 달에 우리 연장 몇 시간 하는 걸로 약속을 해서 그거까지 다 포함해서 매월 월급으로 지급하겠다, 계산하지 말고 그냥 일정한 고정된 금액으로 이런 금액들을 다 포함해서 매달 지급하겠다, 이제 이렇게 당사자 합정해서 주는 건데, 이게 이제 법적으로 유효하게, 사실 근로자분들한테 굉장히 불리하죠. 내가 10시까지 할 수도 있고 11시까지도 할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차피 이 월급에 고정된 동일한 임금에 대해서 약속이 됐으니까 받지 못한다라는 개념이니까 근로자분들은 불만이 많은, 그래서 지금 좀 이슈가 됐었는데 요즘에도 항상 이슈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근로시간이 측정이 가능한 경우와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요. 측정이 가능한 경우는 사실 뭐 문제가 안 되죠. 일반적으로 이제 근로계약서 쓰면은 9시부터 뭐 7시까지 근로시간을 써놓고 그 1시간에 대해서 이제 연장근로 50% 할증해서 금액을 다 계산을 해서 총액 연봉을 구해서 뭐 월급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뭐 월급 이렇게 해서 이 시간이 들어가 있다라고 정확하게 측정해서 하는 경우는 사실 뭐 크게 문제는 없는데, 이제 사실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가 사실 좀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나온 사례가 그 아래 유효성 요건에도 이제 노사 간의 합의는 뭐 기본인 거고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야 된다는데, 예를 들어서 버스 운전사 같은 경우에 차가 막히거나 신호가 걸리거나 이럴 경우에 원래 이 사람이 10시에 들어와서 10시에 나가서 11시에 들어왔는데 뭐 사고가 났다던가 그런 경우에 11시를 넘어서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근데 11시보다 일찍 들어올 수도 있고 11시에 맞춰서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 즉 근로시간이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이렇게 불규칙하거나 정확하게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이런 포괄임금 계약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법원의 입장인데, 뭐 사실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보통 밖에 외근이 많거나 뭐 이렇게 버스 운전자처럼 종료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거나 어떤 자기 스스로 어떻게 조정할 수 없거나 이런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시다 라는 정도의 개념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뭐 사실 농업 같은 경우에는 딱 시간에 맞춰서 끝내주는 케이스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되진 않지만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퇴직금이 있는데요.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로하면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4주간 평균에서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나 뭐 1년 미만, 그래서 뭐 11개월 계약해서 하시는 분들도 제가 봤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다 퇴직금을 이제 좀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줄이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이제 뭐 근로시간, 그러니까 근로관계 종료를 사유로 지급하는 돈이고요. 근데 근로관계 종료 사유는 따지지 않습니다. 해고를 당해도 이거는 줘야 되는 돈이고, 뭐 자기 그만둬도 줘야 되는 돈이고, 계약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계약 만료가 돼도 줘야 되는 돈인데, 이제 실업급여는 이제 근로자의 뭐 기술을 빼돌렸다던가 뭐 횡령을 했다거나 이렇게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건 상관없이 무조건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받을 수 있는 돈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평균임금 개념이 여기서 써있는데, 이제 퇴직한 날 기준으로 3개월의 급여를 합해서 그 날수로 나눠서 하루를 구하고, 요거를 이제 30일로 해서
보통 간단하게 계산하면 한 달 월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달 월급에 몇 년 일했냐를 곱해서 뭐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인데 3년 일했다? 그러면 퇴직금이 대충 600 정도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년 초과한 경우에는 1년 미만의 기간, 뭐 1년 2개월 일했다 그러면은 1년하고 12분의 2로 해서 퇴직금이 계산된다. 무조건 1년 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원래는 뭐 다른 얘기가 있긴 했었지만 이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모든 사업주분들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무조건 퇴직금 줘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뭐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던가 가사 사용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집안일 해주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제외고 1년 미만인자 제외, 4주간 15시간 미만인자 제외, 이렇게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챕터, 첫 챕터가 엄청 길었는데 사실 근로기준법이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길게 했고요. 그 뒤에 내용은 사실 내용 위주여서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뭐 크게 설명드릴 부분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저임금법은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원래 이 법은 독일에는 없었던 개념인데, 독일에도 최근에 이제 도입을 하면서 최저임금이라는 최저의 생계를 보호해주기 위해서 만든 법이고요. 이제 뭐 최저임금이 가장 중요하시죠. 최저임금을 맞춰서 항상 임금을 지급하시니까. 그래서 뭐 최근 상승률 보면은 뭐 18년도, 19년도에 뭐 16%, 11%씩 올랐지만 20년, 21년 되면서 뭐 2.9%, 1.5% 되면서 사실 4년치를 통계내보면 평균과 다르지 않다. 근데 18년, 19년에 이렇게 올려서 엄청 이슈여서 뭐 법까지 개정해서 뭐 상여금이랑 식비까지 최저임금으로 다 가져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20년, 21년에 이제 3%, 1.5% 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이거는 좀 사업주분한테 결론적으로 굉장히 유리해진 법 개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언론에서는 뭐 최저임금 때문에 사업하기 어렵다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면은 임금 체계를 짤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209시간 기준으로 아마 다 월급을 지급하실 거예요. 근데 209시간이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그냥 최저임금 노동부 자료 보고 20년에는 179만 5천 원이구나, 그러면 요거 맞춰서 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개념 중에 주휴일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한 주간의 소정근로를 개근을 하면 하루는 유급으로 휴일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돈을 1일치를 더 일한 것처럼 줘야 되는데, 사업주분들 생각해 보시면 그런 돈을 주신 적은 없다고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209시간 안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그 내용을 살짝 살펴보시면 뭐 하루 8시간, 월, 화, 수, 목, 금 5일을 일했다고 해서 40시간이고, 주일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시간을 인정해줘서 뭐 일주일에 48시간을 근무를 한다고 보는데요. 보통 법에서는 한 달을 4.34주로 잡는데, 그건 어떻게 잡느냐, 365일에다가 12개월을 나눠서 또 7일로 나누면은 한 달에 보통 4.34주가 된다, 평균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48시간에 4.34주를 곱하면 208.57시간이 나오는데, 소수점 계산하는 데 있어서 복잡함도 있고,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은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해석하는 거기 때문에 209시간을 기준으로 그 시간을 산정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저임금 시급이 나오면 이 시간을 곱해서 나오는 금액이 21년에는 182만 2,480원, 20년에는 179만 5,310원, 이렇게 산출되는 금액이다 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는 임금 뭐 굉장히 복잡하게 해놨는데, 뭐 간단하게 이겁니다. 매월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최저임금의 취지는 생계보장 목적인데, 2달에 한 번씩 그러면은 뭐 첫째 달은 밥 먹고 둘째 달은 밥 안 먹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대원칙은 매월 줘야 된다, 2달에 한 번씩 주는 거는 안 된다,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뭐 아래 보시면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 아까 말씀드린 뭐 점심에 식대를 따로 주시는 게 아니라 뭐 현물로 주시잖아요, 뭐 밥을 주시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최저임금에 다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최저임금 부담을 줄이고 싶으시면 식비를 10만원으로 잡아 놓으시는 게 조금 유리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 이제 뭐 100분의 7 이 부분도 좀 복잡한데 제가 나중에 그 표로 정리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뭐 그걸로 보고 이해하시면 되고, 어쨌든 원칙적으로 최저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월 지급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통화로 화폐로 지급해야 된다, 현물은 안 된다, 이 두 가지 개념만 딱 머리에 심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그리고 뭐 이제 아까 가산임금 말씀드렸는데, 매월 정기적으로 된다고 해도 연장근로, 휴일근로 이런 거는 굉장히 유동적인 거잖아요.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고 뭐 연차 비상수당 이런 거 안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월 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1개월 넘어가는 기간을 산정으로 하는 것은 제외된다. 그 내용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좀 복잡한 개념이어서 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셔도 괜찮은데, 이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저임금이 뭐 16%, 11%씩 올라가면서 이제 법이 개정된 내용인데요. 원래는 상여금과 식대를 최저임금에 넣지 않았었는데, 왜냐면 상여금은 보통 2개월에 한 번씩 주는 경우 케이스가 많으니까 매월 주진 않는 케이스가 많은데, 그 상여금을 매월 지급하는 걸로 바꾸면은 최저임금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런 거고, 식대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뭐 실비 변상적 뭐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산입을 안 시켜줬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는 최저임금액의 15% 이상, 3% 이상에 대해서 금액은 최저임금에 산입을 해주겠다는 건데, 이 아래 표를 보시면 이제 19년도, 20년도, 21년도 209시간 기준으로 최저임금이 있는데, 21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82만 2,480원에 15%를 곱하면 27만 3,372원인데, 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내가 매월 100만원씩 상여로 준다 그러면은 여기서 273만원은 최저임금으로 산입이 안 되고, 그 나머지 금액이 73만원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된다, 이런 개념이고, 식대로 이해하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른데, 식대가 10만원을 보통 비과세이기 때문에 10만원으로 많이 주시는데, 이 최저임금 180만원에 3%로 곱하면은 54,000원인데 10만원을 지급한다 그러면 54,000원을 제외한 46,000원은 최저임금으로 산입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인데, 이제 요거는 제가 어떤 때 말씀을 드리냐면, 보통 뭐 임금 경쟁력 때문에 최저임금은 반드시 지켜줘야죠. 최저임금을 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를, 그러니까 이 182만원에 맞춰주지 않으면 그 회사에 취업을 안 하겠죠. 다른 데로 가겠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라서 내가 얘를 잃는 한이 있어도 그 금액을 못 맞춰주겠다, 이럴 경우에 이제 좀 식대나 상여금을 활용해서, 그러면 법 위반 없이 이제 직원들과 일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그렇게 쓰이는 복잡한 개념이어서 좀 전문가적인 내용이라 이런 부분은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최저임금 감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사실 뭐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거의 적용할 사례가 없을 것 같은데, 그 뭐 이 경우에 이제 최저임금의 90%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하고 이제 수수 근로자에 대해서 90%로 지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단순 노무 업무 같은 경우에는 숙련 기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감액할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이제 농업에서는 단순 농업 종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액을 할 수 있다 하는데, 뭐 가능한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임금 경쟁력 차원에서 사실 쉽게 하실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건 알고 있어서 이제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단순 농업 단순 종선에서 예시를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넣어놨고요. 이제 적용제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친족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뭐 가족끼리 이렇게 최저임금 안 지켰다고 막 법으로 소송 걸고 이럴 순 없다 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 개념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외국인 근로자는 사실 주의하셔야 될 게 몇 가지만 핵심만 좀 잡아드리면요. 외국인 근로자는 엄밀히 고용 허가제 대상이기 때문에 고용 허가를 받지 않고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제 불법이 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는 특히 농업에서는 이제 E9 비자와 H2 비자만 가능하다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 외의 비자를 갖고 있는 사람은 고용에다가 뭐 적발되는 케이스가 많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적발이 됐다, 이 경우에 만약에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외국인 근로자를 추천을 받아서 고용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불법 체류자였다, 이 경우에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직업소개서 사람이 잘못한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질 것 같지만 사업주분들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고용허가제 대상이 아닌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을 했기 때문에 사업주분이 이제 보시면은 뭐 불법 고용료 3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뭐 이 정도까지는 나오진 않겠지만, 어쨌든 행정상 제재, 즉 적발일부터 뭐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꼭 직업소개서를 통해서도 소개를 받을 시 뭐 여권이나 외국인 등록증 사본 등 챙겨 두셔서 이 사람이 불법 고용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는 거를 내가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 불법 체류자가 나를 속였다든지 그런 직업소개서 사장이 나를 속였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면책이 되니까요. 이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두셔서 불법 체류자 채용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고용허가 업종이 또 있습니다. 고용허가 비자가 있고 고용허가되는 업종이 있는데, 농축산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이제 표준 분류표 기준으로 해서 이제 요런 업종에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에는 고용허가 고용인, 그러니까 외국인 고용이 가능하다, 대신 바른 비자 E9H2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고용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린 거는 이제 사실 비수기 인력관리 방안인데, 사실 일용직을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해당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제 이런 경우 뭐 작물 재배업 같은 경우에는 계절적 영향을 받아서 겨울에는 하실 일이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보통 외국인 근로자가 취업을 하면은 어디 취업하고 있다 신고를 이제 국가에 해야 되는데, 이 경우 이제 계절적 일이 없는 경우에는 작물 재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이제 축산업이라든지 뭐 관련된 다른 산업 서비스업에 이 외국인 근로자를 보내고 이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뭐 아까 잠깐 뭐 휴업수당 이런 문제들이 있긴 한데 뭐 그런 부분들은 차치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 근무처 추가를 해서 이동을 하면 그 기간 동안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시다 라는 거 하고, 이제 그쪽에서 계약기간 만료되면 다시 원사업장을 복귀해서 다시 농번기 때 외국인 근로자 이렇게 같이 일하시면 된다. 대신 작물 재배업에서 작물 재배업으로 근무처 추가는 안 된다. 네, 이 정도로 좀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용에 대해서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산업 인력 지원센터라고 해서 뭐 충북, 전북 뭐 이쪽에 있는데, 이제 뭐 경북이랑 경남, 뭐 가창, 합천, 밀양, 창녕 뭐 이런 부분들 이제 이 사이트 들어가셔서 농산업 인력 지원센터 전화하셔서 이제 뭐 농번기 때 일손이 많이 필요하실 때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구하시면 되고, 이제 농협 영농 작업반이라고 해서 전화하셔서 일손이 필요하다 해서 농협을 통해서도 좀 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계절 근로자로 해서 단기 취업 비자 C4라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해서 위에서 이제 90일 동안 이제 아까 말씀드린 E9H2에 추가적으로 단기적으로 C4 취업 비자를 갖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고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좀 인력 관리 하실 때 좀 일손 필요하실 때 이런 부분들 제도를 좀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고, 뭐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해서 장기간 사용을 하시면서 숙소를 제공하는 거에 대한 기준인데, 이제 뭐 비닐하우스 이런 데서 이제 숙소를 제공하는 게 너무 반인권적이라는 이제 노동부의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뭐 외국인에 대해서 뭐 숙박비라든지 식비를 과도하게 공제해서 뭐
인권 침해를 한다든지 이런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법으로 제한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내용이라고 보시고, 이제 뭐 침실, 난방시설 있어야 된다, 화장실, 샤워실 있어야 된다, 뭐 이런 부분 기준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월 통상임금이 20% 이상 공제하지 못한다, 그래서 공제금액 한도 뭐 이런 것들 좀 필요하실 때 체크하셔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 외국인 근로자 준수사항들, 뭐 지도점검, 불시점검 실시한다고 하는데, 이제 이 경우에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불법 체류자 채용이라든지 그런 거 적발되면은 불이익 받으실 수 있다. 이제 이런 것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취업자 차례도 이런 게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정부지원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요 일자리 안정지원금은 그때 이제 최저임금 16%, 11%씩 올랐을 때 생긴 제도인데, 이제 사업주 소상공인 부담 안 한다고 해서 이제 만든 제도고요. 이거 지원 기준들은 어차피 홈페이지나 뭐 사이트 가시면은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걸 그냥 옮겨놨을 뿐이니까 이렇게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3개월간 근로자수 30인 미만인 경우에 한해서 이제 개인 사업주 소득이 뭐 3억 초과하면 안 되고, 뭐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되고 있으면 안 되고, 뭐 이렇다, 이런 내용 기준이 있으니 이 기준에 해당하신다고 하면 해당 일자리 안정자금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지원 요건 같은 경우에는 월 보수익액의 215만원 이하 임금을 주고 있어야 지원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고, 뭐 비과세 소득 제외한다 그러면은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월 10만원이다, 10만원을 내가 지급하고 있었다, 그러면 10만원 포함해서 내가 월 225만원을 주고 있었다, 그러면은 비과세 소득 10만원 제하고 215만원이니까 요 지원 요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뭐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 비례해서 이렇게 하겠다, 일용직은 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일자리 안정적인 지원한다. 그래서 일용직 많이 사용하시는 사업주분들은 이 부분 일용직 8시간 기준으로 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다. 그러니까 8시간 기준으로 99,000원 이하일 경우에 이제 일자리 안정적인 지원을 받으실 수 있고, 이제 아래 뭐 1개월 이상 재직해야 되고 이런 요건들 좀 보시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준수비 고용보험 가입인데요. 그 외국인 근로자 사실 4대보험 가입을 많이 하진 않으시겠지만, 고용보험에 대해서 21년 내년부터인가 아마 300인 이상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고용보험 가입이 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제가 인원은 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뭐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고용보험 의무, 원래 임의가입 대상이었지만 의무가입 바뀌었다. 근데 뭐 지금 뭐 300인 이상 사업자가 많이 없으니까 이제 임의가입 대상이기 때문에 굳이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도 이제 최저임금 요 지원 요건에 맞는다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원금 받고 나서 이 지원금 받는 사람도 월급을 깎으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제도 취지가 그 사업주 보호하고 근로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건데, 지원금 받고 월급을 깎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그런 제한들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지원 금액은 뭐 이렇게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 40시간 및 단시간 근로자 같은 경우에는 5인 미만 5인 이상 나눠서 지급을 하고, 일용 근로자는 1개월간 10일 이상 근무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10일 이상 근무할 경우 이렇게 근무일별로 지급을 이렇게 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라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가장 4대 보험 중에 돈을 많이 잡아먹는 사회보험인 국민연금이랑 고용보험에 대해서 일정 부분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데, 1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이제 신규 가입자 같은 90% 지원이죠. 90% 지원이면은 이게, 잠시만요, 제가 아까 계산을 했는데, 뭐 월 200만원이라고 했을 때 이제 뭐 어느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냐, 그럼 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신규 가입자 지원에 게시해서 200만원 기준으로 했을 때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99,900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 한 명당. 그리고 5인 이상 10인 미만은 88,800원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사회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제 4대 보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4대 보험에 대해서 사실 관심이 많이 없으시지만 이 부분이 사실 일반적인 사업주분들한테 가장 타격을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뭐 산재보험 위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산재보험이 왜 있냐, 그 근로계약의 기본에서는 이제 기본으로 보시면 주된 의무에 사업주는 임금을 제공하고 근로자는 근로 제공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제 쌍방 계약 관계인데 부수적으로 사용자는 이 근로자의 안전을 배려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안전 배려 의무를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액에 대해서 사업주가 한 번에 부담하면은 너무 부담이 커지니까 국가에서 이제 산업재해보상보험이라는 걸 만들어서 매월, 매달, 매년 얼마씩 보험료를 내면은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이 근로자의 피해액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18년 9월 기사인데, 이 출퇴근 산재가 이제 법 개정이 됐었는데, 농촌 일용직 노동자 이 케이스는 이제 그 직업 소개서를 통해서 소개를 받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버스를 타고 작업장으로 이동을 하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반일 마치다 귀가 중에 차 사고가 났는데, 여기서 이제 뭐 사망자 7명이라고 하셨는데, 요게 만약에 이제 산재 가입을 안 해두셨다, 이 케이스에는 어떻게 되나, 이제 그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뭐 한 명당 8,500만원의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했다고 하는데 7명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금액이 한 6억 정도 되는데, 전체 금액이 6억인데 만약에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을 안 했다, 그러면은 이제 사업주한테 그 6억에 대해서 징수를 하는데, 6억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제 그 금액에 지급액, 그러니까 6억에 50% 정도를 하는데, 3억을 다 하냐? 3억은 아니고, 이제 미납부 보험료에 대해서 5배 한도로 이제 하는데, 케이스 한번 예를 들어주면, 그 200만원 근로자를 5명을 채용하고 12개월 동안 한다고 하면은 이제 총 금액이 1.2억 정도 나오는데, 산재보험료율이 2%거든요. 농업인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1년 동안 내셔야 되는 산재보험료가 240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경우 6억이 지금 산재보험 보상금으로 나갔는데, 이분이 1년에 240만원을 보험료를 냈어야 되는데 미납을 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배 한도에서 책임을 지운다고 했으니까 240만원 곱하기 5 하면 1200만원인데, 그러니까 6억의 보상금이 나갔으면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주에 대해서 1200만원의 징수를 하겠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미가입했을 때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서 그 사망자 유족들이 이런 급여들을 청구를 했을 때 사업주분들한테 근로복지공단에서 1200만원 징수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좀 산재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뭐 그런 의견을 한번 드리는 거고요. 사실 뭐 연 240만원이 부담되셔서 안 하시는 케이스가 많은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동법에 대해서 사업주분들이 불이익에 의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피해라고 보긴 그렇지만 어쨌든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좀 대비하기 위해서 요 강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취지를 좀 이해를 해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좀 이해가 되실 거다라고 이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도급시 책임, 만약에 이제 그 작업자분들 뭐 단체로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아마 지도자급 뭐 이런 분들이 있을 텐데, 산업재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좀 지도자급 뭐 그분들이 데리고 다니시는 일꾼들이 있다. 그 경우에 만약에 사고가 났다, 그러면은 뭐 이제 그분을 A 사업자, B 사업자 뭐 이렇게 나눠놓으면 그 A 사업자 그분이 산재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져야 된다. 뭐 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직접 고용 문제는 사실 이거는 뭐 불법 파견 뭐 이런 것과 관련된 건데, 사실 농업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리스크가 충분히 있고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과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걸 알고 문제를 제기하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어서, 어쨌든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A업자 수확에 대해서 책임진 A업자에 대해서 그 재배 업무에 대해서 도급을 줬고 그 사람들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농장주라는 분이
이 소문자 ABC 분들한테 그 A업자 근로자들에서 자꾸 뭐 감나라 배나라 저거 저따나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 ABC 분들이 나는 농장주의 근로자다라고 주장을 하면은 그게 인정이 되면 농장주분이 이분을 고용한 게 돼서 임금이라든지 퇴직금이라든지 연차수당 이런 거를 한 번에 다 뒤집어 쓸 수 있다, 문제될 수 있다 라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좀 직접 명령하거나 이런 거는 좀 배제하시고 A업자를 통해서 지휘 명령을 하셔라, 뭐 이런 개념입니다. 그렇게 좀 어려운 개념이어서 이런 건 좀 그렇게 살짝 내가 직접 이 사람들을 부리면 안 되겠구나 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국민연금 4대 보험 이제 가입 대상이랑 가입 제외 대상 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농업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제외가 돼서 이렇게 보험료 징수당하진 않고요. 이제 법인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된다 라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농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라서 사업 업종과 형태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5인 미만 어떻게 할 것이냐, 5인 미만 계산 방법 제가 알려드렸듯이 그렇게 해서 산재보험 이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 법인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하셔서 그렇게 적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4대보험 미가입으로 또 두 번째 문제되는 게 아까 불의의 그런 사고가 났을 때 징수금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분이 그만두고 내가 좀 더 받을 돈이 있는데 그걸 만약에 안 준다 그러면 이제 또 4대보험 미신고로 이 공단들에 신고를 할 수 있어요. 이분들이 나 4대보험 가입해야 되는데 사업주가 안 해줬다. 그럼 이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요, 일단 뭐 50만원 이하 과태료 뭐 맞겠죠. 과태료 뭐 이 정도까지 나오진 않겠지만, 근데 미납보험료를 3년치를 한 번에 납부를 하셔야 돼요. 특히 사업자분 것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법으로 정해서 임금 4대보험을 공제해서 임금을 줄 수 있는데, 그 미리 공제를 해서 모아뒀다가 나중에 이제 연금공단에서 오면은 그거를 지불해야 되는데 공제를 안 하셨으면 이거는 사업주분이 다 뒤집어 쓰고 공단에 납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산연체보험료까지 3에서 9% 있죠. 거기다 과태료 있죠. 그래서 3년치를 한 번에 해서 하면 뭐 몇 명을 사용하에 따라서 억대의 금액이 나올 수도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4대보험의 좀 중요성을, 물론 제가 농업에서 이렇게 공단에서 농업에까지 징수했다는 얘기는 듣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언제든지 근로자가 문제 제기할 수 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에 대해서 좀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뭐 외국인 근로자 어떻게 4대보험 가입하냐, 국민연금은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고, 건강보험은 무조건 다 가입해 주셔야 되고요. 고용보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임의 가입 대상인데, 몇 년도부터 2021년부터 사업장 인원수에 따라서 의무 가입 대상으로 변경이 됐다. 그 다음에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농업의 경우 5인 미만 산재보험 적용 제외된다. 이제 이런 부분들 좀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국민연금 상호주의 국가, 당연 적용, 그냥 당연히 적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이렇게 좀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저의 노동법 강의는 마무리가 됐고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농업에서 노동법에 대한 어떤 문제라든지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고 있어서 사실 그동안 관심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인터넷에서 뭐에서 검색하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근로자분들이 이거 받을 수 있다, 저거 받을 수 있다라고 찾으면은 그 금액이 꽤 돼요. 생각해보면 뭐 퇴직금이면은 1년 근무해서 퇴직금은 한 달치 월급, 아까 말씀드린 연차수당도 한 달치 월급 받을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월급이 200만 원이었으면 거의 400을 더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거를 과연 안 받을까요?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그런 비용 부담을 미리 대비하고 그거에 대해서 부담을 줄이고 어떻게 해서 운영을 할 수 있어 나갈지에 대해서, 그런 관점에서 노동법에 대해서 이해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비록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쉽지 않은 부분이지만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하나씩 이해해 나가시면서 노동법 전반에 대해서 좀 이해하고, 그런 인건비 관리라든지 최저임금에 대해서 천천히 대응을 해 나가신다고 하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연장근로수당
달라고 했는데 난 농림산업이어서 안 줘도 되는데 라고 대응하실 수 있는 그런 사업주 분들이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농업 사업체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강의 마치겠고, 좀 지루할 수 있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